드리면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과 일본 노인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비교 연구입니다.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교가 안 되는 애매한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척도의 틀을 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어느 쪽은 잘 되고 어느 쪽은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있던 내용 중에 저도 상당히 전 타임에 제가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이케다 선생님의 어떤 이 사회적인 시각 그리고 노인의 학대 문제를 사회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의 연계 그리고 법 조문에 대한 해석들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상당한 신선한 충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학대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것을 사회의 어떤 자원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제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내용들 이것이 저희에게는 항상 배울 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대자의 사회 적합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도 어찌 보면 저희가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상당히 부주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쌍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일본식의 어떤 학대 문제의 접근은 가해자가 범죄자는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방법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신선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숙덕대학의 야마구치 코치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 중에는 이 학대에 대한 법률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만 시설 내의 신체 구속도 학대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명확히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체 구속에 대한, 특히나 신체 억제에 대한 부분은 미묘하게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2017년에 중앙노부하고 제가 하면서 신체 구속에 대한 11가지 항목은 저로서는 양보 못할 항목이었습니다. 연구자로서. 근데 그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노인 요양시설에,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냥 좀 폭이 넓어진 이런 상태에서 일시성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하다 보니까 시설의 어떤 구속 자체가 입소와 동시에 길게는 퇴소까지도 이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법령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이 우리와 일본이 좀 바라보는 시각이지 않나 일본으로부터 저희가 들은 정보 중에 이 부분은 좀 공유하고 싶어서 전타임 시간에 것들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학대 현황 중에 한국과 일본 비교했을 때 정말 비슷한 것들, 학대에 대한 유형도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 신체적인 학대가 많은 반면에 우리는 정서적인 학대에 대한 카운트가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문화적으로 이 가족의 어떤 이 역할, 결정권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기 지역의 치매 교육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항상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늙으면 아들이 해외여행 가자고 하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학대의 대부분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 나중에 같이 늙게 되면 그 배우자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아마도 한일 양국에 있어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저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는 일본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포인트를 두고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저에게 좀 부족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학대 유형들을 그동안 아까 앞에서 얘기한 개호살인, 가정 내 살인에 있어서의 어떤 이 틀에 의해서 나누는 방법들이 우리에겐 상당히 아직은 부족합니다. 어제 제가 좀 재밌게 본 것 중에 권력에 의한 지배형이니 스트레스에 의한 충돌형이니 최근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 욕구형에 의한 학대들, 특히나 요양원 안에서의 어떤 조직력의 문제로 잘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잘 대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는 어떤 권력적인 지배형이라든가 본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받기 위해서 노인을 학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좀 재밌는 학대 사례, 재밌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조금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할 사례 중에 자고 있는 노인의, 요양원 안에서의 사례입니다만 자고 있는 노인의 가슴팍을 쳐서 자기가 심폐소생을 시키는 이런 학대가 사례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승인 욕구에 의한 이러한 학대 사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어제 전 시간에 정리를 조금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일본의 어떤 학대 방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한 가지는 노인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장소로서, 그리고 노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노인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본과 똑같이, 우리도 일본과 똑같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서 안심 안전한 주거 건강을 만들기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 내에서 노인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시설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영역 안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자유에 대한 영역, 특히나 신체의 자유, 자유권에 대한 영역,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은 자신감을 잃고 시설에서 재활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이러한 정말 자신의 프라이드를 살리지 못하는 이러한 형태에 저희들이 멈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배포드린 이 자료집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이 노인 학대에 대한 현황, 대응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노인 요양원의 신체 구속을 중심으로 몇 가지 자료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인구 구조, 어쨌든 개호 스피드가 노인의 고령화에 대한 스피드가 빠르다. 일본은 75세부터 후기 고령자에 대한 수치를 내면서 ADL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00년대 개호보험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놓습니다. 신체 구속 제로 운동, 그리고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초적인 운용부터 일본은 해왔었습니다만, 저희는 2008년 7월에 8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준비를 하면서 인력에 대한 어떤 충원 내지는 전문성, 그리고 노인 인권에 대한 것들은 후발주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요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체 구속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의 운용, 그리고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운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일본에 비해서 늦춰진 상태고요. 아직까지도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은 구상만 하고 있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케어 플랜이 없는 가운데, 물론 케어 플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효장기 이용 계획서나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일본처럼 좀 세세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제도이다라는 것과, 노인에 대한 어떤 가치 부양 자체는, 부양에 대한 가치 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도 일본과 똑같이 일본이 2005년부터 노인 요양 시설을 짓지 말자라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재가 서비스의 어떤 활성화 내지는 재가 서비스, 이 개호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예방에 대한 서비스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실은 노인복지법 안에서 허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안 한다 이렇게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족들이 제도가 생기면서 급격하게 이 가족 부양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없어집니다. 이제 제도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제도에 익숙해지고 가족에 대한 부양보다는 지금의 이 가족 사회의 어떤 부양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국가 플러스 본인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입니다. 이것은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형태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서비스가 많은, 그리고 재정이 많은 이런 일본의 우리를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에 맞추고 우리의 인력에 맞추고 우리의 서비스에 맞춰서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노인 학대에 대한 것은 별다른 다른 법령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노인 학대에 대한 이 예방법과 그다음에 지원이죠. 가족에 대한 지원을 플러스로 해서 학대로 일어나는 가해자에 대한 지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제도로 발전을 시켰고요. 우리는 노인복지법상에 학대 유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벌칙, 그리고 지원 기관들, 특히나 지금 활약하고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고령자 학대 방지, 고령자 권리 옹호에 관한 지원 등에 대한 법률로서 2006년부터 실시를 하면서 우리와는 다른 지역보험 체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가 보험인 일본의 개업보험과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자가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아마도 운영면에 있어서 지금의 노인 학대의 어떤 주체를 우리나라가 지자체로 옮기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위탁을 하고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들의 특성들을 살려서 이런 학대에 대한 판정 내지는 계몽, 교육 이런 것들을 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대 유형 자체가 우리는 증거주의를 채택하는 거기보다는 일본은 신체적인 학대가 먼저 앞에 유형으로 나오는 것은 증거 채택에 의해서 학대 유형에서 신체적인 이 학대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서적인 학대에 대한 폭들이 넓고 사마에 대한 것들은 물론 형사적인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는 상당히 엄한 벌칙을 정하고 있고 또한 시설에 있어서도 양벌 규정에 대한 규정 자체가 상당히 지금 시설을 압박하고 있는 요소가 됩니다. 가해자도 벌을 받고 시설의 운영자도 벌을 받는, 더군다나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런 제도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본은 이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에 어떤 데미지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미지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부분만을 감산을 하면서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의 감산 제도를 택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노인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학대에 대한 훈련들을 시켜서 그 시설이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아마도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의 사회복지법인들,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처럼 인간이 많은 이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 학대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분류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노인요양원에서의 신체 구속에 대한 것들은 일본이 2000년대부터 시행해온 제도이면서도 지금까지도 뭐 일본이 안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체 구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식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교육을 시켜왔고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 일시적인 구속에 대한 시간부터 시작해서 케어 플랜을 공유하는 방법들, 이런 것에 있어서 약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은 이 신체 구속에 대한 제로운동이 2000년대에 시행되면서 아직까지 현장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으면서 그것을 양성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당사자가 그리고 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방면으로 가져가자라는 게 어떤 운동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만 저희가 한국과 일본의 어떤 이 학대에 대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었던 게 실은 이 유형에 대한 분류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신체적인 학대의 한국 쪽의 의미에 속하는 것인가, 정서적인 이 학대에 속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수치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통계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의 학대 현황 그리고 한국의 학대 현황, 이것을 나눠서 좀 표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 지자체가
일본에서는 학대에 대한 통계치를 모아서 학대에 대한 재가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처럼 비슷한 숫자의 학대 판단 건수와 상담 통보 건수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연도수에 좀 맞춰봤습니다만, 일본 종사자의 어떤 시설에 있어서의 상담 건수, 통보 건수가 1640건수면은 그 안에 학대 건수는 한 400건 정도. 재가 같은 경우, 물론, 우리나라처럼 재가에 대한, 집에 대한 학대가 많습니다. 26,000건 정도라면, 거기 학대 판정 건수는 15,000건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최근에 2015년의 기준, 좀 오래됐습니다만, 가정 내에, 그리고 생활시설 내, 이용시설 내, 병원, 공공장소, 장소별로 이렇게 학대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서 3,000건으로 보고된 건수,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의 자료들을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본의 신체 구속 폐지에 대한 어떤 경과를 설명드리면, 개호봉 제도가 생기기 전 1987년도부터 일본에서는 이러한 의료 쪽의 기관부터 먼저 자기들이 후쿠오카에서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노인병원과 같은, 물론 우리에게도 이 신체 구속을 하지 말자라는 노인요양병원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에 있는 모 병원들 같은 경우는 신체 구속에 대한 부분을 간호사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형태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한 구속이 없는 병원으로도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 구속에 대한 자료 연구는 우리에겐 상당히 부러운 내용입니다만, 일본은 노인장기 요양기관에서의 신체 구속, 일단 구속에 대한 유형이 설명됩니다만, 노인을 어느 정도 묶고 있는지, 노인에게 어느 정도 약물을 투여하는지, 노인에게 어떠한 억제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이 통계치들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통계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신체 구속 현황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만, 어쨌든 병원, 요양원들 중에서 65.9%가 신체 구속 제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반수 이상을 하고 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이 병원에서나 이런 기관에서는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노인장기 요양기관에서는 적었다라는 통계치에 대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구속에 대한 어떤 현황, 제가 2017년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11가지 항목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는 민트 장갑을 통해서 노인이 긁지 못하게 하는, 흔히 주위에서는 치매 장갑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이것도 차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손싸개 장갑들, 요런 장갑들을 끼워 놓는 행위들, 그리고 Y자형 벨트, 그리고 우리에게 좀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휠체어의 안전벨트, 테이블에 꽂아서 식탁으로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일본의 침대와 우리의 침대가 약간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거의 일반적인 침대는 중앙에만 안전바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4곳, 머리와 다리 부분에 이 안전바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양쪽에 4개를 꽂아 놓는 것을 신체 구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벽처럼 이 노인을 가둬놓는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신체 구속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인에게 방울을 채운다든가, 노인의 방문에 방울을 채워놓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 일시적인 신체 구속,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신체 구속을 당하기 쉬운 노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와 형태가 비슷합니다. 특히나 이 콧줄을 경관식을 하고 계신 분들의 손을 묶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거의 좀 많고요. 특히나 이 우주복에 대한 것들, 쯔나기 후쿠라고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자크로서 묶여 있어서 기저귀를 함부로 떼지 못하게 한다든가 벗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신체 구속 도구로서 학대에 해당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사방에 가드레일을 치는 행위들, 벽에서 못 나오게 하는 행위들, 가두는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이것을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면 실은 물리적인, 지금 제가 11가지 항목은 이 물리적인 학대 신체 구속에 해당하고요. 약물에 의한 구속, 그 다음에
언어에 의한 구속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유형적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11가지 요 학대 신체 구속에 대한 부분이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갈 수 있을까라는 노력이 일본에서 보였던 것이 케어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자, 팀 케어를 잘하자. 이 부분에 있어서 텍스트에 나온 111페이지에 나온 신체구속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물론 이 노인요양원 안에 잘 되어 있는 시설들은 이렇게 잘합니다만 인력구조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뭐 이러한 것들이 최초의 노인시설을 허가하면서 이런 신체구속 방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여부를 따지고 허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상으로든 신체구속위원회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을 구속하는 시간, 노인의 구속의 양, 노인을 풀어주는 시간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공유하는 이런 사례들 그리고 월별 단위의 통계 내지는 신체 구속의 억제에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 노인이 저항을 한다든가 이것이 어떻게 저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다음에 어떻게 사례 관리로 가져갈까 이러한 것들이 현장의 어떤 서비스 이용 계획서라든가 사례 관리에 녹아 있습니다. 뭐 일본의 이러한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2017년에 이 신체 구속에 대한 부분이 노인 인권 지침에 들어가지 못한 걸 넣는다면은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에서 일본과 같이 우리도 어떤 케어의 고도와 현장에 있어서의 팀 케어를 하기 위해서 시설 내의 어떤 조직적인 관여 우리는 신체구속위원회는 아니어도 공단과 지금은 이제 케어 조정자가 있고 밑에 현장과의 서비스 계획서를 공유하는 이런 형태입니다만 앞으로 공단에서 이런 조직적인 관여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런 신체 구속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갈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과 신체 구속과 리스크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적절한 케어가 한 번 묶은 것이 2번이 될 수 있고 2번 묶은 것이 3번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앞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 선생님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지식으로 바탕이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대에 대한 사례집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신체 구속에 대한 좋은 사례들 물론 안 하기 위해서 없어져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현장에서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경감되더라. 그랬더니 묵지 않아도 되더라. 이러한 방식들이 좀 논의되고 앞으로 학대에 대한 사례집 안에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민간이 많기 때문에 이 소송으로 가는 오늘 이 중앙노인 중앙치매센터의 변호사 선생님도 나왔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이 민간에서의 형사적인 소송과 민사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집을 통해서 신체 구속에 대한 것들이 양성화돼서 적정한 수준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일시성이니 대체할 게 없을 때니 생명의 위협이니 이러한 것들이 중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정당하게 이러한 것들이 운영이 될 수 있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뒤에 나온 표 중에는 이제 114페이지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침대의 안전바 그리고 왼쪽에 3번째 표에 나온 이건 민트 장갑입니다만 제가 오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휠체어의 벨트, 우주복 이런 순으로 일본에서도 신체적 이 구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저는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는 휠체어의 안전바 이것이 일본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안전벨트가 상용화 내지는 안전을 위해서 노인에게 채워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